누리호 4차 발사 직후 전 세계 언론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의외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솟구친 3단 발사체 위에 쏠린 시선만큼이나 로켓을 떠받치고 연료를 공급하고 마지막 1초까지 비행을 통제해준 거대한 발사대 시스템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국산 로켓을 쏜 나라를 넘어 발사체와 발사 인프라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 제작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이번 성공을 한국 우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 놓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주요 통신사들은 누리호 4차 발사가 국산 우주 발사체로 10여 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완전한 성공이라는 사실과 함께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제작과 조립 전 과정을 주도한 발사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 기업으로 나서 516kg급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을 600km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으면서 한국이 정부 주도 실험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이 과거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과 결별하고 로켓부터 발사 인프라, 위성 운용에 이르기까지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계가 진짜 놀란 지점은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지상의 우주선이라 불리는 나로우주센터 제두발사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2020년에 완공한 이 발사대는 지하 3층, 연면적 약 6,000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복합시설로 눈에 보이는 철골 구조물 아래에 연료, 산화제, 각종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와 배관, 제어 설비가 촘촘히 숨어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 제두발사대는 지상기계 설비, 추진제 공급 설비, 발사관제 설비에 이르는 전 분야를 100%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 설치한 완전 국산 발사대 시스템으로 구축됐습니다.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로켓과 함께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 유체 전기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우주 전문 매체들은 이를 두고 발사대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 기계 공장에 가깝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두발사대 지하에는 다층 구조의 탱크와 배관, 밸브, 센서들이 미로처럼 깔려있고 이 설비들이 로켓이 서 있는 몇 분 동안만 수백 톤의 극저온 추진제를 정밀하게 공급한 뒤 점화와 동시에 순식간에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소개한 기술 자료를 보면 이 같은 구성 때문에 한국은 일찍부터 이를 발사대가 아니라 발사대 시스템으로 부른다고 강조합니다. 지하 3층짜리 복합 설비와 지상 구조물, 관제 설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만 로켓이 안전하게 하늘로 솟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4차 발사를 앞두고도 발사대 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증 시험과 야간 운용 훈련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결과 첫 야간 발사에서도 단 한 건의 시스템 이상 없이 미션을 완수하며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발사대 시스템을 만든 주역이 조선해양플랜트로 단련된 한국의 중공업이라는 점도 외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대형 LNG선과 해양플랜트에서 초고압 배관, 극저온 저장, 복잡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다뤄온 경험이 고스란히 우주 발사 인프라로 옮겨붙은 겁니다. HD현대중공업은 나로호 1차 발사대에 이어 누리호용 제두발사대까지 구축하며 이제 발사대 공정기술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 세계 몇 안 되는 민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국내외 기사들은 거대한 배를 만들던 조선 기술이 이번에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됐다며 산업구조 전환 속도가 유럽 우주국처럼 장기간에 걸친 공공사업 중심 모델보다 훨씬 빠른 편이라고 평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거대한 발사체와 발사대 시스템 뒤에 300여 개 국내 기업이 촘촘히 엮인 K-스페이스 공급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맡고 카이가 구조체 제작을 담당했으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로템, 수십 개 전자 정밀 부품 업체들이 엔진, 관제, 통신, 추적 시스템 곳곳에 자사 기술을 심었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해외 경제 산업 매체들도 이번 발사를 두고 한국판 스페이스X 생태계 첫 실전 시험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히 또 한 번 성공한 발사가 아니라 한국이 로켓 본체는 물론 발사대 시스템, 발사장 인프라까지 모두 자국 기술로 설계 운영하는 풀패키지 우주 수송국가임을 세계 앞에 선언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로켓은 있어도 발사장을 빌려야 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이제 발사체, 발사대, 관제, 위성 운용을 한 번에 묶어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한국 우주 산업의 전환점이라고 제목을 달고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평가하자는 논조를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대가 단순한 로켓 받침대가 아니라 향후 한국이 전략 기술을 수출하고 우주 방산 영역에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설 수 있는 이유는 그 규모나 외형 때문이 아닙니다. 지하 지상전 구간이 하나의 정밀 기계처럼 움직이며 고출력 액체 엔진 시험을 마치 군사용 시험장처럼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그동안 방산에서 보여왔던 정밀 제어 고신뢰 빠른 반복 시험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그대로 우주 분야로 옮겨온 결과물입니다. 먼저 발사대의 기본 체급부터가 다릅니다.
지하 깊숙이 파묻힌 세계 층과 6,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내부 공간은 일본 시마 중형 발사대보다 약 3분의 1이나 넓습니다. 이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망은 총 길이가 약 1.5km에 이르며 극저온 상태인 영하 185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내부 압력 변동을 0.33% 미만으로 억제하는 제어 능력은 사실상 미국 전략무기 시험장에서 제시하는 안전 기준을 뛰어넘는 정밀도로 고에너지 액체연료 엔진을 반복적으로 점화해야 하는 장거리 무기 시험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정밀 제어 능력은 우주 발사대냐, 전략무기 지상시험장이냐는 외신의 분석을 불러올 정도로 경쟁력이 분명합니다. 발사 순간의 충격을 견디는 능력 역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리호 1단이 뿜어내는 600톤급 추력은 일반적인 실험 시설이라면 몇 번 견디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발사대는 이 어마어마한 진동을 집안으로 전달되는 단계에서 약 40% 가까이 흡수해버립니다. 일본 다네가시마가 25%, 유럽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고출력 엔진을 자주 그리고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집안 내구성을 이미 확보한 셈입니다. 결국 같은 발사체라도 한국에서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고 이 차이가 전략무기 시험 데이터 축적 속도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 발사대는 운영 방식 자체가 전략적입니다. 자동 점검 비율이 약 80%에 달하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시스템이 자체 복구 절차를 가동합니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중형 발사대가 약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미 운영 효율에서 세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동화율 20% 차이가 시험 실패 확률을 10% 이상 줄인다는 업계 분석을 떠올리면 한국 발사대의 체계는 장거리 엔진 유도무기 고출력 추력 시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셈입니다. 즉, 한 번의 실패로 몇 달이 날아가는 기존 시험장과 달리 한국은 빠른 리스크 회복 재시험이라는 개발 속도 자체를 바꿀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발사대는 시험 재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액체연료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에는 고온 고압에 노출된 배관을 식히고 탱크를 세척하며 전기 기계 개통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1차 점검으로 정리하고 평균 72시간이면 다음 시험 준비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일본이 약 120시간, 유럽이 약 96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보면 한국의 회전 속도는 사실상 두 세대 앞서 있는 셈입니다. 같은 연구 기간 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약 1.36배, 유럽보다 1.33배 많은 고출력 시험을 반복할 수 있으니 개발 속도와 정밀도에서 한국 기업과 연구진이 갖는 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형 발사대는 단순히 로켓을 날리는 시설이 아니라 전략무기급 구조물입니다. 극저온 고압 고진동 고반복 시험을 감당하는 인프라, 자동화된 관제 시스템, 세계 최상위권 재시험 속도까지 갖춘 이 구조물은 우주 발사체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 초고에너지 엔진 고난도 추진기관 개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전략 플랫폼입니다. 앞서 한국 발사대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났다면 그 정점에 놓인 결정적 요소가 바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 속도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당일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순간에 벌어진 엄빌리컬 센서 이상 상황은 한국 엔지니어링의 진가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즉시 발사 취소였을 위기를 한국 연구진은 단 18분 만에 진단 조치 재점검까지 끝내버렸고 이후 진행된 비행 단계는 1단 페어링 2단 분리가 교과서처럼 흘러갔습니다. 목표 고도 600km에서 오차 300m라는 기록은 스페이스X조차 5번째 시도에서야 달성했던 수치로 이 순간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이 나라가 재사용 로켓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겠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분석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체계를 상용화하는 데 9년, 대형 테스트만 15번을 거쳤다면 한국의 공식 로드맵은 5년입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200건 이상의 고출력 연소 데이터에 더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미 하이브리드 엔진 착륙 시험을 성공시킨 덕분에 한국은 데이터 축적 단계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초기에 엔진 데이터를 모으는데 4년을 쓴 반면 한국은 누리호 엔진군에서만 130회 이상의 고신내 연소 데이터를 확보해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비용 최적화 능력이 결합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미국의 펠컨 9이 1회 발사에 약 7천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누리호는 현재도 1천억 원대입니다. 재사용 기술이 안정화되면 1회 발사비가 1천억 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최소 50% 이상 절감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엔진 구성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외화 지출 비중이 낮은 구조는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국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메탄 기반의 고난도 엔진을 쓰는 스페이스X와 달리 한국은 구조와 운용이 단순하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을 병행 개발하고 있어 상용화 시 발사 비용을 스페이스X 초기 대비 30에서 40% 더 낮출 수 있다는 해외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우주개발의 속도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한 해 5에서 7회 주요 엔진 시험을 진행할 때 한국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연간 20회 이상, 중소형 엔진까지 포함하면 40회 가까운 연소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기술 성숙 속도가 미국보다 약 2배 빠르다는 의미이며 민간 스타트업들까지 자체 시험장과 연소 스탠드를 구축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보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더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고 엔진 기술도 병행 발전 중이며 비용 구조까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스페이스X가 9년에 걸쳐 해낸 일을 한국이 5년 로드맵으로 단축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누리호 발사는 수많은 의미를 안겼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한 11월 29일 영상도 함께 보시죠. 누리호가 다시 한번 새벽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한 미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 문을 여는 순간을 국민 앞에 증명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27일 새벽 1시 13분 전 국민이 숨을 죽였던 그 순간 누리호는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발사대를 박차고 올라갔고 불과 40여 분 뒤 남극 세종기지에서 들려온 첫 교신 성공 소식은 우리 우주 기술이 명실상부 독자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비롯한 큐브 위성들이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안착하면서 한국 우주항공 기술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엔진 연소,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까지 모든 절차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데다 1, 2, 3단 엔진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초기 텔레메트리 분석까지 발표되자 현장은 말 그대로 환호가 터졌습니다. 이번 성공은 단지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이 민관 합동 체제를 완성해낸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처럼 국가 주도와 민간 산업 이원 체계를 구축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도 큽니다. 누리호가 연속 발사 성공 신기록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단계의 우주개발 국가가 아니라 우주 수송 능력을 스스로 확보한 자립형 우주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누리호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떠오른 순간 대한민국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위상을 다시 정의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하고 12기의 큐브 위성이 차례로 목표 궤도에 안착하며 전체 비행 시퀀스가 교과서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자 이는 단순한 위성 발사 성공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무게감을 남겼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이 비행 운용을 맡아 민관이 완전히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프로그램의 성숙과 대한민국 우주 수송 능력의 독자 체계 완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위성을 잘 올렸다는 생각 정도로 지나친 이 성공 뒤에는 사실 국제사회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메시지가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직감한 문장, 바로 대한민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IC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누리호가 1.5톤급 위성을 600km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1만 km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추진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 17형과 동급이자 이론상 한국 어디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지구 반대편까지 닿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1단 로켓은 세계 어느 ICBM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이 단지 우주용 로켓을 운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ICBM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누리호가 액체연료라 무기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을 모르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기반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와 최대 8에서 9톤급 탄두를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미국 국방부조차 세계 최상위급으로 인정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체 ICBM을 개발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 실전까지 들여온 나라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ICBM이 필요하다면 복잡한 누리호 개조조차 필요 없습니다. 현무 계열의 고체 엔진을 스케일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ICBM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로켓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확보한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비행무기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히 한국은 재진입 기술이 없어서 ICBM을 만들 수 없다는 식의 낡은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미 현무5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환경 데이터를 확보했고 항우연과 ADD가 개발해온 탄소 페놀 복합재 기반의 초고온 열차폐 기술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될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즉 한국은 대기권 재진입체 설계, 엔진, 소재, 제어 기술까지 모두 갖췄고 단지 ICBM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 실험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이 마음만 먹고 ICBM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이라면 6개월, 일반적인 개발 일정으로는 1년, 완전한 실전 검증까지 포함해도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전문가들 역시 올해 기고문에서 한국은 6개월이면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는 한국의 고체연료 기술이 일본보다 몇 년 앞서 있다는 국제적 평가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누리호 4차 발사의 그 아름다운 불꽃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 눈치를 보며 살던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하게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발사 성공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의 야망을 담기 어렵습니다. 세계 우주 시장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고, 그 핵심에는 스페이스X가 사실상 표준을 만들어버린 재사용 발사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가 일회용 로켓이라는 점은 기술적으로 결코 뒤처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다음 산이 명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2030년대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경고도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우주 산업의 흐름을 보면 재사용 발사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를 상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펠컨 9이 드디어 재사용 500회라는 인류 우주계 척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의 핵심 위성인 센티넬-6B를 싣고 발사된 펠컨 9는 발사 57분 만에 위성을 고도 1322km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았고, 발사 9분 만에는 일단 로켓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로 스스럼 없이 돌아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여유는 단순히 잘 만든 로켓의 수준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본사 스타베이스가 이날 흥분의 도가니가 된 이유는 펠컨 9이 무려 500번째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기 때문이며, 이는 우주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스페이스X만의 압도적 경쟁력을 상징합니다. 그윈 샤셜 CEO가 재사용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다며 달 화성 장기 거주지 건설까지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거물,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도 25년 만에 드디어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실전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달 13일 나사의 화성 궤도 위성 에스커페이드를 실은 뉴글렌이 발사되었고, 분리된 1단 로켓은 9분 30초 뒤 베이조스 모친의 이름을 딴 해상 바지선 제클린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대형 발사체가 해상 바지선 위에 착지하는 것은 극도로 고난도 기술인데, 블루오리진은 이를 단번에 실현하며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갤럭틱 에너지, 랜드스페이스, CAS 스페이스, 오리엔 스페이스 등 주요 민간 발사체 기업이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시험을 줄줄이 예고하며, 재사용 기술 없이는 우주산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끝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를 미래 전략 산업 1순위로 지정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실제로 여러 회사가 스페이스X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완전히 들어섰는데,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요소 기술 확보에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5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저비용 고빈도 발사를 위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엔진 열보호, 제어 기술 대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패턴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단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세계가 예상하는 속도의 두세 배로 치고 올라가는 한국형 추격 속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제를 정면 돌파해버리는 특유의 돌파력 말입니다. K방산이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우주 분야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대폭 손보기 위한 절차가 논의됐을 때만 해도 속도가 더딘 듯 보였지만, 항우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끌어안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2032년까지 총 2조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는 처음엔 1단 100톤급 엔진 5기, 2단 10톤급 엔진 2기라는 전통적인 구성이었지만, 우주청은 이 정도로는 2030년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전환하고 전체 구조를 재사용 전제 설계로 재구성하는 초대형 개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메탄 엔진이야말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이 선택한 차세대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우주 기업들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언어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술이 없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는 세계가 두려워할 속도로 격차를 좁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이 단지 첫 출발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향하는 곳은 재사용 발사체 시대의 주도국이라는 더 높은 자리입니다. 세계가 이미 저 문을 열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 흐름을 뒤따라가는 나라로 남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새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누리호가 새벽 하늘에 남긴 그 불꽃 위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 K방산이 그랬듯 이번에도 한국식 속도와 한국식 집념으로 우주를 향해 단숨에 치고 올라갈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